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댁에서 모두 다 편안히 계시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라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오지 않으셔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한 2주만 지나면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323쪽을 펴세요. 페이지 323쪽. 오늘은 계약법 배울 거예요. 계약법. 자, 그러면 323쪽 계약법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계약법 이렇게. 324, 323쪽. 거기에 323쪽 03번.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323쪽 03 해놓고 밑에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죠? 계약법 이렇게. 자, 이 위에 왼쪽에 메모하시면 돼요. 왼쪽에. 자, 거기다가 왼쪽에 뭐라고 써냐면 제3편 채권 이렇게 메모해 보시죠. 제3편 채권. 우리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의 출제 내용은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리고 그 효력인데 주로 그 효력 중에서는 침해 시 구제 수단이다 이런 걸 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시간에 재산권의 종류에는 2개가 있노라 그랬는데 생각이 나나 모르겠네. 재산권의 종류에는 몇 개 있었다고? 2개. 하나는 물권, 다른 하나는 채권. 그래서 오늘은 채권 배우는 거예요. 물권, 채권 중에. 지난주에는 물권을 배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밑에에서는 제3편 채권에서는 채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우겠지 이렇게. 채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3편 채권이 뭐냐 그랬을 때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다시 말해서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하나는 의사표시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겠지.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럼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행위, 없으면 법률 규정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채권편에 자 메모해 보시면 채권편에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채권편에서는 계약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잖아. 지금 바로 밑에. 그래서 계약을 배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이제 여기다가 재산권에 2개 있으니까 여기다 채권 대입시켜 놓으면 채권의 발생 원인은 2개 있는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는 법률 규정 2개 있겠지.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의사표시가 안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래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그래서 계약만 시험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제2장에 나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는 약속이다, 채권 생긴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1개, 2개, 3개, 4개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계약만 배우고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또 나중에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 또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의무 부담행위. 그러면 이제 계약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시험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채권이 생기는데 이 계약을 우리는 채권 계약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이므로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 부담행위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교재 계약법 이런 여기서 책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느끼고 가야 될 게 있다 이거야. 느끼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무엇이 생긴다고 채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계약법의 구성 요소 그래서 계약의 계약법을 쭉 써놨다는 거야. 밑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러면 계약법은 또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써놨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제2장 제1절 오늘은 총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총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쭉 등장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절 3절부터 나오는 내용 이쪽으로 가시면 이 계약의 종류가 제2절부터 증여, 매매, 교환 쭉 있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해당되는 계약은 몇 개만 배우냐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배운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책에 지금 계약 강론에 들어가서 봤더니 324쪽에 계약 강론의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오른쪽에 임대차 보이죠? 그래서 이 3개 배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뒤에서는 3개가 나올 것이다. 그럼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계약법에 여기 계약 총칙이 나와. 총칙이. 이게 법전에서는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총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교수들의 견해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총론이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계약 총칙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왼쪽에 계약 자유의 원칙 보통거래 약관 있죠? 이런 거 무시해. 이거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그럼 한 장 넘겨보면 329페이지에 계약의 종류 등장하죠? 거기다가 별표 5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329페이지에 계약의 종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이제 자 제3편 제2장 계약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계약에 또 1절부터 등장을 해서 총칙이 나오고 제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증여부터 시작해서 15절 화해계약이 끝이 난다는 거야. 이게 15절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 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맨 처음에 제2절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도급계약에다가 장을 하나 붙여서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2절부터 15절까지 있었고 여기에 도급계약 중에 여행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2절부터 15절까지 하면 14개 아니야. 14개. 근데 중간에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갔지. 그래서 이 15개를 계약 법전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다 같이 전형계약 시작. 전형계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계약 법전. 자, 2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계약의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계약의 종류를 계약 법전에서 이렇게 계약 법전, 법전전, 그 다음에 유형형, 그리고 법전에서 등장하는
14개의 계약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전형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형과 대비되는 개념이 반대 개념이 아니고 비교되는 개념에다 비자 붙이면 돼. 비교되는 개념이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14개의 계약 이외의 나머지 계약을 전부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므로 이제 전형 계약 그러면 몇 개 있다고? 몇 개? 5개 있다 이렇게 외워야지. 2절부터 15절 그 중간에 여행 계약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시험이 계약의 종류에서 한 문제 나올 텐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이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어본다고.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그러면 OX. O 해야지.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매매는 전형계약이다. 그 다음에 현상광고는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종신정기금 평생. 아버지에게 평생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 내가 매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부. 근데 자식이 아버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로 용돈으로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20만 원 드리겠다는 이 양이 적은 양이야? 괜찮은 양이야? 적은 양이래 이게. 그래도 20만 원 준 적 있냐? 없지. 이 20만 원 준다는 게 힘들어. 그럼 이제 20만 원 주겠다고 이제 자식이 약속했는데 이 친구가 약속했대. 그럼 이 자식이 아들이겠어, 딸이겠어? 아들놈들은 이제 약속도 못해. 딸이나 되니까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그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겠다고 한 약정을 종신정기금이라고 그래. 종신정기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일단 이 15개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형계약은 모두 몇 개야?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형계약은? 응? 3개. 그래서 329페이지에 02번에 1번에 전비 이렇게 나오지? 그 중에 3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다 이런 말도 쓴다는 거지.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 여기 없는 계약을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그 중개계약 나왔네. 중개계약 여기 중개하기로 하는 계약 이 중개계약은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전이겠어 비겠어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비전형계약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종류 총칙에서는 자 2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쭉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2절 증여 3절 매매 4절 교환 5절 소비 대차가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라고 그래요. 대차 있잖아요.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을 대차라고 한다는 것이야. 근데 소비 대차는 소비물을 빌려주기로 하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은 소비대지. 소비대차라고 그래. 사용대차는 물건을 소비되지 않는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 사용대차. 돈 안 받고. 비소비물을 돈 받고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차임 받고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용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일회 완성, 현상광고 이렇게 있는데 이 14개의 15절, 5절부터 15절 그리고 여기까지 9절에 도급계약이 나오지. 여기에 도급계약 속에 여기다가 여행계약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행계약. 그러니까 절로 따지면 15절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는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럼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자 오늘 배울 총칙에서는 첫째
계약은 항상 우리는 강의할 때 민법은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이름이 성효소만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성은 성씨요, 이름은 효소. 법률행위의 성립,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의 소멸 사유. 자, 권리 놓고 보면 권리의 성립 이유, 요건, 권리의 효력, 권리의 소멸.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맨날 성효소만 배운다 하시면 안 돼. 성효소. 그래서 성립 효력. 그러면 여기서는 총칙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거라 이 말이야. 총칙에서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성립 배웠으니까 계약의 뭐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나오겠지. 이렇게 성효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은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소멸 사유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해서 민법은 밥만 먹으면 성효소만 물어본다 그런 얘기야.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모든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청약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가에 대하여 청약 승낙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 또는 물건 인도, 자, 계약의 성립 요소에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가, 아니면 거기다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청약 승낙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낙성계약. 약정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자, 페이지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매매 계약을 좀 외워놓으시오 이 얘기했거든.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 외워놓으셨나? 아마 외워놨는데도 잊어버렸을 거라고. 자, 그러면 페이지 368페이지로 가서 매매라는, 여기 매매라는 조문을 한번 보자는 거야. 페이지 368페이지 가서 368페이지에 563조에 찾으셨나요? 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집중하시고 페이지 368페이지에 563조 매매라는 조문을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매매는 다 같이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약정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약정만 있어도. 그러니까 매매는, 자, 매매계약은 계약서 써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정의 합치만 있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약정만 있어도.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약정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여러분들 책에 330페이지를 펴. 이제 330페이지에 4번 봤더니 낙성계약, 요물계약 나오죠. 여기다가 낙성계약은 읽어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청약 승낙의 합치만,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청승 합치.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진다.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설득됐죠? 그럼 여기 15개의 전형계약은, 이 15개의 전형계약은 전부 낙성계약이야. 그런데 여기에 현상광고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작년도 시험이에요. 현상광고는 뭐냐면, 갑이 전봇대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자기가 키우는 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럼 이제 현상광고라는 조문을 내가 써왔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현상광고는 광고자, 내가
개를 찾아준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응모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잘 봐야 돼.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만약에 법조문에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낙성계약이야. 근데 현상 광고는 응모자가 응한 자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할 것이야, 완료함으로써야. 완료함으로써. 따라서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고 했을 때 을이 전화를 해. 565에 0707 전화를 해서 원장님 제가 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야 계약의 효력이 생겨. 개 찾아왔습니다 해야 효력이 생겨. 개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청승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따라서 우리 15개의 전형계약은 전부 낙성계약인데 한 개만 요물계약이야. 그게 현상광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 문제였으니까 외워줘야 돼요. 거기에 그 문제 한번 보셔. 그 331페이지에 오른쪽 계약의 종류 그 예제 나오죠.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거. 그래서 5번 봐. 5번 낙성계약 나왔지? 낙성계약 해놓고 여기 써놨잖아. 현상광고.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한 문제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나는 항상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이 효력이 되면 계약이 소멸되면 순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므로 낙성계약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서 쌍무냐 편무냐. 근데 그 여러분들 책은 이제 또 329페이지로 가서 2번을 봐. 2번 쌍무 편무 나오지. 이게 뭐냐면 성립이 되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 것인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잘 들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 제3편 채권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효력으로서 채권이 생기는데 갑과 을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생긴다면 을은 갑에게 의무가 생기지. 채권이 생기면 또 의무가 생기잖아.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권리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3편 채권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이 채권이 생기면 타방에는 채무가 생기잖아. 의무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계약은 의무 부담형이다. 또 이런 말도 쓴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오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됐고 의무 부담형이다 이런 말도 썼죠. 그래서 잘 들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의 효력으로 채권 채무가 생겨. 그러면 우리는 이 채권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의 발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 모두 채무가 생기면 쌍무계약. 한 사람만 의무가 생기면 편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래. 증여는 갑이 을에게 을아
내가 너에게 이 주택을 주마. 그랬더니 을이 깜짝 놀래 눈을 크게 뜨면서 아버지가 네 주택 받은 적 있어 혹시? 아버지에게 뭐라도 받아본 적 있나?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해? 이제 여기 지금 사람들 집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원래 프로야 프로.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잘 가장을 한다고. 민법의 설민석. 설민석 아시죠? 그 선을 넘는 선녀들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민법의 설민석이 바로 백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주택을 주겠노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증여야 이게. 그럼 을은 받기만 하고 의무는 없지. 근데 갑은 주택을 줄 의무가 생겼잖아.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 사람만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의무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사람만 의무가 생기면 쌍무계약.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생기면 편무계약이라고 한다고. 편무. 그러면 증여계약을 하면 갑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는 편무 아니야. 을은 의무가 안 생기고 권리만 생겼지. 그래서 증여는 편이요 쌍이요? 쌍. 편. 이렇게 나오면 증여는 편무계약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매매는 교환은 임대차는 쌍방이 의무가 생기잖아. 그래서 쌍무계약이지. 자 이쪽으로 온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계약의 효력으로서 채무가 생길 텐데 한 사람만 채무 생기면 편이요 쌍이요? 편무. 한 사람만 의무가 생기면 편무라고 하고 두 사람 모두 의무가 생기면 이거 쌍무라고 한다. 이게 쌍무. 그래서 매매는 편이냐 쌍이냐 그러면 쌍무계약이야. 자 그럼 여기 보자. 이 현상광고는 현상광고 보면 갑이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을이 잘 봐. 을이 개를 찾아온 거예요. 개를 찾아와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보자. 현상광고는 응모자는 이 일에 완성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자 봐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래서 을은 완료했어. 그러면 갑은 나중에 보수를 지급할 그러지 않았어. 보수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걔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냥 문대야 돼? 보수 줘야 돼?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봐. 자, 연탄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해 주는 사람에게 5억 주겠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약에 대하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에게 5천억 주겠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있잖아. 영국의 유명한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우리 국가가 거기와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야? SK 케미칼. 거기에서 지금 그 회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일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어디야? SK 케미칼 자회사인 SK 케미칼에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 제약회사가 SK 케미칼에 그 백신을 만들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얻을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백신을 쉽게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백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이 문제 없이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실험 3상까지 했는데, 그 3상에 대한 효력이 60%다, 합표니까 90%다 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미국 FDA, 미국 식약청에서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뭐 화이자, 뭐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승인해서 자기들은 쓰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이걸 승인해서 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제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려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건 지금 그 미국 식약청에서 FDA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허가를 해서
백신을 접종할까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인데, 자 이제 백신을 만든 사람에게 5억 주겠다 그러면 을이 일을 완성했지. 그러면 갑은 광고를 한 사람은 이제 보수 줘야 될 일의 행위를 남겨놨잖아. 그래서 현상 광고는 완료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효력 면에서는 광고주만 보수 줄 의무를 남겨놨지. 그래서 쌍무가 아니고 편무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현상 광고는 쌍무다고 편무다고. 편무. 그래서 계약의 효력 면에서 쌍무냐 편무냐 나눌 때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이요. 쌍. 나머지 더 알고 싶으면 더 알든가 하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 중에 하나가 증여도 당연히 편무계약이지.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요물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바로 현상광고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 현상광고. 그래서 거기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계약의 효력 중에 쌍무계약의 효력을 다시 배우는데, 쌍무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채무 이행 시기를 물어봐. 양채무 이행 시기. 그래서 양채무 이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동시이행하라,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중에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해버린다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저 뒤에 보면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특이한 효력 중에 동시행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 외워본다. 쌍동위. 한 번 더. 쌍무계약 그러면 쌍둥이요, 쌍동위요. 쌍동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중에. 좀 앞서가면, 여러분 앞서가 볼까요? 저 뒤에 339페이지를 펴보셔. 339페이지 펴봤더니 04번에 계약의 효력 나오지? 이봐, 계약의 효력 중에 거기에 네모 1번에 쌍무계약의 효력 나오나? 쌍무계약의 효력 나온다고 이게. 그리고 한 장 넘겨봤더니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다이아몬드 2번에 동생항변권 나오지?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아까 쌍동이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고 해서 쭉 놓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345페이지 봤더니 위험부담 이렇게 나오잖아. 자, 따라서 329페이지로 다시 가면 계약의 종류에는 쌍무계약, 편무계약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성립과 관련한 것이다. 성립에 대해서 효력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329페이지에 2번에 쌍무, 편무 하겠어? 구별?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지? 거기다가 그 3번 오른쪽에 메모, 3번 오른쪽에다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에다가 출연행위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이렇게 나누어져. 출연행위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출연행위가 뭐냐면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 너의 재산을 증가시킨 행위. 그럼 갑이 을에게 내가 내 토지를 너에게 주마, 증여했다고 봐. 증여. 그러면 갑이 큰아들에게 내 토지를 너에게 무상으로 주마. 그러면 갑이 토지를 주면 이제 의사표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갑은 토지를 주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이런 걸 출연행위라고 그래.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다 출연행위라고 한다. 그
그럼 이 출연행위에는 매매를 한번 보자. 매매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잖아. 매매는. 그러면 증여는 내가 토지를 너에게 증여한다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켰으니까 출연이지. 매매도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의뢰 재산을 증가시켰으니까 출연행위야. 근데 증여는 의사표시 한 사람은 재산을 감소시키고 증가시켰지만 상대방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잖아. 이런 걸 무상행위라고 그래. 매매는 쌍방이 즉 뭔 얘기냐면 유상행위는 쌍방이 대가적 재산을 출연하는 걸 유상행위. 무상행위는 한 사람은 재산을 출연하고 다른 사람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행위를 무상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O 해버려야 돼.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329페이지에 그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죠? 양가로 1번에 유상계약 나오지? 거기다 메모. 유상계약에다가 밑줄 메모.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메모. 329페이지. 왜 안 써? 3번에 양가로 1번에 그 유상계약 있지? 유상계약 밑에다가 메모해야지. 자,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쓰여있지? 그 말이나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한 말은 같아.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내보면 안 되는 거야.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야, 현상 광고를 봐. 이 현상 광고 때문에 문제야. 현상 광고는 갑이 을에게 백신을 개발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러면 을이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효력이 생기지. 그러면 을이 백신을 개발하면 갑은 보수 줘야 되지. 그래서 자, 여기 봐.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재산을 출연했지. 을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했잖아. 갑은 일을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 준다고 했으니까 재산 지급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현상 광고는. 그러다 보니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마저 틀려. 지금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 유상계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는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그 명제는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외워놓으면 돼. 자, 그래서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맞아. 근데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아.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맞는다, 틀린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쪽으로 와보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청승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낙성계약.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과 관련하여 한 사람만 의무가 생기면 편무, 쌍방 모두 의무가 생기면 쌍무, 그 다음에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상계약에서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재산권을 넘겨준 사람은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따라서 유상계약 그러면 담보책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유담. 쌍무계약 그러면 가만히 졸지 말고 동의, 다시 쌍동의, 유담 이렇게 외워줘야 한다. 유상계약 그러면 거기다가 329페이지에 3번에다가 유상계약 나오지? 그럼 유상계약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유상계약은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거든. 그래서 매매가 준용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매매가 준용됨. 유상계약에는 무엇이 준용된다? 매매가 준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놓고 보면 매매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 쌍문은 모두 유상이라고 했으니까. 교환도 유상. 임대차도 유상. 편목, 현상 광고는 유상이라고, 무상이라고, 유상. 요거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되고, 그러면 시험 이제 문제. 교환에 관한 설명이다. 2번.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면 O 해야 돼.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임대차 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O 하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유상계약 그러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매매가 준용된다. 이렇게 조문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쌍무냐 편무냐 구별 실익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329페이지부터 한 장 쭉 넘겨서 330페이지 여기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알면 이제 계약의 종류를 살펴봤어.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살펴봤고 이어서 다시 이제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효력에 대해서 이제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살펴보자. 자,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 331페이지에 03번 있지? 03번에 계약의 성립. 그럼 거기다 메모해요. 계약의 성립에다가. 계약의 성립 오른쪽에다가 1번. 계약의 성립 오른쪽에다가 1번. 성립 요건. 2번. 성립 시기. 이렇게 두 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계약의 성립. 자, 그럼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성립 요건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다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 말이야. 청승 합치만 있어도 합치 꼭 알고 있어야 돼. 합치. 그럼 이 합치에는 청약 승낙의 합치에는 어떤 것이 합치돼야 되냐면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 사실이 합치되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사실이 합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하여튼 청약과 승낙의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계약의 구성 요소에는 우리는 계약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있었어?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 당사자, 그렇지. 당사자, 또 목적, 또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었잖아. 계약의 구성 요소에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는 성립 요건 같은 거예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그래서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배워왔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의사표시 했을 때 이것이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고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주관적 합치는 이제 거기다가 양가로 1번에 객관적 합치 나오지? 메모에 객관적 합치에다가 여러분 최근 객관적 합치가 먼저 나왔네. 그럼 거기다가 내용의 합치 이렇게 내용 또는 목적 이렇게 내용 또는 목적의 합치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객관적 합치는.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다시 해. 객관적 합치는 뭘 의미한다? 계약 내용의 합치.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했을 때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96만 원에 팔겠다 했더니 을이
69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내용이 합치 안 되잖아, 이런 게. 이런 걸 내용이 합치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합치가 돼야 되는데 불합치라는 말이 나오면 불합이다, 불합이 또는 불합치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불합이 또는 불합이 그러면 성립이겠어, 불성립이겠어? 불성립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겼더니 주관적 합치가 나오네. 그럼 가로 해놓고 메모해.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 당사자의 합치 이렇게 써놓으면 돼.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 당사자의 합치.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해 나가면서 야, 인터넷 그 요즘에 비대면 강의로 하는데 다른데 인터넷 강의 들으면 돈도 싸니까 그리 가고 함부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셔. 여러분들 매일 자부 오는데 내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강의 내용이 민법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과 항상 따로 국밥이 아니야.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량이 훨씬 줄어들면서 여러분들 공부량 단기 기억이 쉽지 않거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전환되려거든. 중복되는 내용을 압축해서 계속 반복시켜줘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남지. 계약법 따로, 법률행위 따로, 물권법 따로 그러면 계속 헷갈려서 공부 안 된다고 이거. 그러므로 내 첫 시간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계약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는 3요소가 각각의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당사자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계약법에서는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것만 배워. 그리고 이것이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것은 총칙에서 배우고 왔다는 것이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자, 계약의 성립요건 쓰라고 그랬지? 성립요건.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 합치에는 주관적 합치, 또 하나는 무슨 합치? 그럼 객관적 합치가 이게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2번 봐, 2번. 불합이 나오지? 2번 불합이 나오면 그냥 여기 봐. 불합이 나오면 불성립이다 그 말이야. 우리 첫 시간에 성립 불성립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불합이 나오면 무효요 불성립이야. 이렇게 써버려. 불합에다 몇 줄 긋고 이렇게 써. 그럼 배운 걸 연결시켜야지. 계약이 성립되려면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목 터지게 했는데 불합이 보고는 무효다 그러면 사람이요? 그래서 불합이 그러면 무효요 불성립이야. 불성립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불합에다 몇 줄 것이고 불성립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몇 줄 긋냐면 이제 2번에 내려와서 2번에 청약 나왔는데 청약의 의의는 동그라미 2번 봤더니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렇게만 밑줄 그으셔. 확정적. 청약은 애매해야 된다고, 확정적이어야 된다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3번.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청약을 하는 사람은 특정인이 하지만 그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나오지. 청 동그라미 불 동그라미 있죠. 청불. 그러면 이제 청불 동그라미 쳤으니까는 거기다가 또 뒤로 가면 잊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청불 비교해 놓고 승특 이렇게 밑줄 그으셔. 메모. 청불 승특. 즉 이 말은 뭐냐면 청약은 꼭 이쁜 사람에게만 해야 돼.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청약은. 근데 승낙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승낙해? 안 되지.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청불 승특 이렇게. 청불 승특.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청약의 유인 나오지. 아까 청약은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 청약은 우리 여기서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배웠어.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 적타 이렇게 배웠잖아.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돼야 된다고, 확정 가능해야 된다고, 확정 가능하면 된다고 배워왔어. 근데 청약은 꼭
청약은 확정 가능한 게 아니라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333페이지 위에서 2번에 청약의 유인 나오지? 자, 청약의 유인에다 몇 줄 거셔봐. 청약의, 여기. 청약의 유인에다 이렇게 몇 줄 거, 청약에다 몇 줄 거셔. 청약의 유인에서. 청약의 유인에서 청약. 자, 청약에다 몇 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된다. 확정적 의사표시. 그럼 이제 이것과 구별하면 돼. 자, 자판기 봤더니 커피 COFFE 여기다가 200원 이렇게 쓰여 있어. 커피 자판기 보니까. 응? 그럼 요건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지시요, 청약이야. 응? 이우직. 지금 내가 출석 부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우직이. 우직하게 가면 합격하니까 괜히 뭐 다른 데 가서 아까 하다 얘기 말았네. 사람이 좀 우직해봐. 그럼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속은 줄 다 안다고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잖아. 여러분들 틀림없이 합격시켜줄 테니까 마음 변치 말고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이왕에 1년 공부하기로 했으면 여러분들 다른 학원은 있지.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격자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카페에 들어온 사람까지 해서 합격자를 올려서 150명,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아. 카페에 들어온 사람은 합격자를 올리지 않고 우리 교실에서 들어온 사람만 해. 다른 학원 있지? 모의고사 한번 보러 온 사람도 합격자를 올려. 웃기잖아. 실제로 50명 앉아있는데 합격자가 120명이래. 우리는 그런 짓 않는다고. 여기 정확하게 합격자도 카페, 모의고사, 무슨 특강만 한번 들으러 와도 합격자 모임에도 우리 절대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올해 한 65명 정도 합격했는데 서울에서 제일 많이 합격한 큰 학원에 있는 학원이 70명이야. 강남이나 이런 데가. 목동이나 다른 데는 2개 합쳐야 70명이라고. 우리 학원 엄청나게 많이 합격을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럼 다른 데 봤더니 120명이다? 거기는 카페 회원까지 모집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 그렇게 따지면 젠장 한 500명을 합격했겠다, 우리는. 카페 회원까지 다 하면. 그래서 꼭 참고 계시면 합격을 하는 학원이 있고, 못 하는 학원이 있고, 작년에 120명 합격했다고 하는 중 1차 합격자가 우리 이세미 팀장이 갖고 있었어. 봤더니 1차 합격자가 한 50명 있었는데 이번에 2차 합격자를 올린 사람이 30명밖에 안 돼. 뭐 학원 내가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작년에 1차 합격자 50명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 2차 합격자 들어갔더니 30명밖에 안 돼. 20명 떨어졌잖아. 우리는 1차 합격자 중에서 2명 떨어졌어. 2명. 35명 중에 33명 합격하고 2명 떨어졌다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째 떨어지냐 그랬더니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합격 안 하려고 해서 일부러 떨어졌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무섭지. 자, 다시 한다. 그러니까 꼭 참고 하셔. 괜히 이쪽 저쪽. 야, 지금 그 비대면 수업 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하냐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붙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본 게임에서는 결과가 다 나타난다고. 자, 아까 청약의 유인은 요것과 구별하셔. 청약은 애매한 거요, 확정적인 거요, 확정적. 유인은 청약하도록 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백화점 갔을 때 옷이 진열되어 있어, 옷이. 근데 여기에 가격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 옷이 모자 쓰고 왔잖아. 그 모자 이렇게 가격표 붙어 있었던 거 샀어, 붙어 없었던 거 샀어.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라고. 자, 가격표가 붙어 있는 옷은 청약이겠어, 청약의 유인이겠어.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확정적이잖아. 그건 청약이야. 근데 안 붙어 있으면 이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우리가. 얼마요? 물어봤더니 2만 원? 그것이 청약이야. 2만 원? 그것이 청약.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러면 승낙.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구별하시겠지? 이거 하나로만 구별해. 여러분들
시험도 안 나와 이런 거. 근데 괜히 그거 나오니까는 다른 데서 강의해 주니까는 모르는 거 설명해 준다고 해서 중요한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청승 합치만 알면 되고 청불 승특 알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말에 나와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야.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거기다가 자판기 이제 생각. 자, 어디? 자판기는 청이요, 유요? 청이잖아. 2만 원, 200원 쓰여 있으니까. 가격이 쓰여 있으면 청이요,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으면 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가격이 안 붙어 있으면 청약의 유인. 그걸로 끝내버려. 광고는 그냥 청약의 유인이겠지, 광고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버린 거 더 공부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구속력 나오죠? 지금부터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합치에는 주객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주객은 뭐냐? 멀리서 보지 말고 당사자 목적이 합치다. 청약은 여기에 속해. 청약과 승낙은 여기에 속하고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여기가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이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요것이 합치돼야 된다. 그것이 주객의 합치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된다. 합치는 주객의 합치이고 청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은 특정인에게 해도 된다. 이 정도 알면 돼. 청불, 승특. 자, 쉬었다가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쉬었다가 성립 시기를 살펴보죠.